우리들의 벽사일기 제1장 제17화 대수대명 제2편.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것인지 수인은 다 핀 담배꽁초를 손에 쥐고 의식을 잃고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있는 남자 박수무당의 이마에 가져다 대고 짓이기기 시작했다. 순간 치익 소리와 함께 뜨거운 담뱃불에 찢어진 그의 이마 가운데 생살이 타들어갔는지 깊은 화상 자국이 생겨났다. 수인은 이제야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윽고 총총거리는 걸음으로 신당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신당 뒤편에 놓인 작은 갈색 항아리 단지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수인은 조심스럽게 단지를 들고 백마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저기 아까는 저승사자들이 와서 해결한 거예요. 고양이 귀신들은 모두 저승사자들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저승사자들이 이거는 수고 못한대요. 죽어서는 안 될 아이가 죽어서 아직 살아있는 아이로 친다는데, 그래서 누군가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데리고 있을 순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겠다는 듯한 표정을 한 백마녀가 수희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다 늙고 병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보다 무당인 너가 더 낫지 않겠냐? 아, 무당이라고 하지 말랬지. 무당 비스무리한 너가 챙겨주는 게 더 낫지 않니? 내가 절대로 떠맡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혹시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더 골치 아픈 거 아닐까 싶어 그런다. 그렇긴 한데 그게 난 누구 하나 찢어서 잘근잘근 씹어먹어야 해서 저런 거 챙길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나는 죽은 내 가족들 복수하는 것만 생각도 지금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 염치 없지만 할머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혹시 할머니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보통 신이 아니긴 한데 그냥 아침 저녁으로 깨끗한 물 떠놓고 항아리 단지 앞에 음식 좀 차려주고 아침 저녁 간단히 고맙다 미안하다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건데. 걱정스럽다는 눈빛으로 백마녀를 쳐다보던 수희의 갈색 눈동자를 잠시 쳐다보던 백마녀가 이윽고 고개를 한번 천천히 끄덕이더니 갑자기 본인의 낡은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씩씩하게 당찬 목소리로 말했다. 명동 바닥에서 굴러먹은 세월이 어느새 40년이다. 이보다 더한 것도 겪었고 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정도 일이라면 내가 팔다리가 잘려 없다고 해도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 정도 일이라면 이 항아리 단지는 내가 맡고 있으마. 부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걱정하지 말래도 내가 죽기 직전까진 꼭 책임지 마. 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네 말대로 정성을 올리마. 이 항아리에 든 신이 어린아이라고 했지? 우리 종우 외로웠을 텐데 종우 동생 하나 생기고 내 손주 하나 더 생겼다 여기면 된다. 이 아이도 불쌍한 영혼이겠지. 내 혈육처럼 극진히 살피마. 그런데 대신 나도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역시 명동 사채시장에서 지내온 세월이 녹록치 않은 백마녀였다. 백마녀는 지금 수희의 부탁들 들어주는 대신 수희에게 자신의 부탁을 꺼내고 있었다. 자신에게 할 부탁이 무엇이냐며 동그랗게 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수희를 향해 백마녀가 말을 꺼냈다. 아마 저 무당 새끼가 고양이 귀신으로 뭘 하려다가 일이 어긋난 게지? 그럼 우리 종우 목숨도 보장 못하는 거 아니냐? 내 남은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전부 다 바칠 테니 제발 하나 남은 내 피부치 종우만은 지켜다오. 너가 종우 살릴 수 있지? 간절한 마음에 주름이 가득한 손으로 갈색 항아리 단지를 정성스레 쓰다듬는 백마녀를 바라보면서 수희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마음을 재빨리 추슬렀다. 억울하게 죽은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담긴 저 작은 항아리 단지 속에서는 백마녀의 마음을 느낀 것인지 철약 맞고 구슬픈 어린 남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사실 책임진다는 말에 수희는 마음 한구석이 쿵하고 무거운 것이 올려진 기분이었다. 책임이라는 단어에는 그토록 많은 것이 담겨 있기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보통 대수대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연장하고 싶은 사람의 물건이나 손톱,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닭에다 입혀서 그 닭을 산채로 땅에 묻고 고통스럽게 죽이면 돼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닭의 기운을 보고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인 줄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당사자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대수대명인가 뭔가? 그거 하면 되는 거냐? 아까 나랑 이야기 나눈 저승사자 말로는 이미 할머니가 비방을 몇 번 했다는데요.
사자밥 대접하고 가짜 장례 치르고 그런 거 했죠. 수희가 남자 박수무당이 일러주었던 대로 자신이 행해왔던 모든 비방을 다 알고 있는 듯하자 백마녀는 대답 없이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근데 저 저승사자 말이 더 이상 두고 보진 않겠대요. 아마 이번에 손주 꼭 데려갈 거예요. 대수대명을 한다 한들 속지 않고 종우 꼭 데려갈 거예요. 수희의 말을 듣고 난 백마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울기 시작했다. 백마녀가 바닥에 쓰러진 채 주저앉아 넋을 놓고 울고 있자 상현이 수희에게 다가와 무언가 말하려는 눈치였다. 그런 상현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듯이 슬픈 갈색 눈동자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수희가 상현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기, 나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게요. 금방 들어올 거예요. 한 20분, 30분. 어깨 오빠, 여기 할머니 좀 쉬게 하고 있어요. 상현은 이래저래 한 일이 많아서인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상현은 밖에 나갔다 온다는 수희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백마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수희를 향해 고개를 돌린 백마녀가 수희를 잠시 불러 세웠다. 수희는 대답도 없이 백마녀를 향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잠시 걸음을 멈춰 세우고는 백마녀가 말하기를 기다려 주었다. 백마녀의 목소리는 다 꺼져가는 촛불 속 불빛 같았다. 어느새 목이 잠겨 다 쉬어버린 백마녀는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꺼내고 있었다. 너 말이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아냐? 그걸 알면 내가 찐무당이지. 아니다, 찐무당도 그건 알 턱이 없어요. 할머니, 능글맞게 대답하는 수희를 향해 백마녀가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종우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다. 그게 내 소원이다. 딱 하루? 그래, 딱 하루만 더 살면 돼. 왜요? 호기심이 발동한 것인지 백마녀를 향해 고개를 살짝 돌린 수희였다. 그런 수희를 보며 백마녀는 말을 계속했다. 내가 죽으면 종우 혼자 얼마나 외롭겠냐. 아무도 남질 않아. 종우 죽으면 내가 장례 치르고 다 정리한 뒤에 종우 죽고 하루 뒤에 죽은 내 가족들 만나러 종우 따라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제서야 백마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수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가 되었다. 본인 역시 수환이보다 먼저 죽기는 싫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세상엔 수환이 홀로 남아야 할 테니까. 백마녀의 말에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희가 읊조렸다. 그 마음,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나도 비슷한 처지니까. 우리 가족도 나랑 내 남동생 하나 살아남았거든요. 수희의 말에 놀란 눈빛을 한 백마녀가 수희를 쳐다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 소원 이룰 수 있을까? 으이구, 나한테 할 수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수희는 알고 있었다. 백마녀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이고 이미 자신의 실력을 본 이상 어떻게든 본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수십 번이고 같은 부탁을 할 것이었다. 설령 자신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어떻게든 백방으로 다시 수소문하며 대수대명보다 더한 금기나 비방을 찾아 헤맬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향한 인간의 집념은 이렇게나 끝이 없고 무서운 법이다. 잠깐 있어 보세요. 대신에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나중에 나 원망하기 없기에요. 수희가 차분하게 내뱉는 말에 백마녀는 고개를 여러 차례 세차게 끄덕이며 수희에게 다가가 애절한 눈빛을 한 채 수희의 손을 간곡히 꼭 잡았다. 내 부탁하마 꼭 도와다오. 제발 우리 종우 좀 살려다오. 한숨을 한번 푹 쉬고 무당의 집 정원에 나온 수희는 주변을 향해 휘파람을 가볍게 불기 시작했다. 휘익휘익 하면서 몇 번이나 크게 소리내어 손가락을 둥글게 모아 쥐고 휘파람을 불어대던 수희가 나직하게 속으로 전음했다. 분명 영적인 존재라면 수희의 부름에 응답할 것이다. 저기요, 나와봐요. 여기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순식간에 정원의 검은 형체들이 하나둘씩 맺히기 시작했다. 좋기 20-30개는 될 법한 커다란 검은 그림자들이 수희의 맞은편에 반원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마치 수희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모양새였지만 수희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었다. 조폭이야 뭐야, 때로 다녀? 참나, 왜 저승사자들이 여자 하나 두고 다구리라도 치시게. 에이, 저승사자들이 너무 야비하다. 놀리듯이 비아냥거리던 수희는 갑자기 엄청난 기운을 느끼고 눈동자가 잔뜩 커졌다. 수희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한 발자국 뒷걸음질 쳤다. 그건 분명 보통 기운이 아니었다. 전음으로 수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두렵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음이기에 그 크기나 세기가 느껴지지 않지만 그 기운은 호통을 치듯이 강렬하고 엄청났다. 그대가 대신에 그러시군. 내일 그대에게 인사를 올려야겠다.
2미터는 훌쩍 넘을 듯한 검은 그림자의 존재가 자신을 향해 절을 올리려 하자 주변의 다른 검은 형체들 역시 서둘러 허리를 숙이려는 듯 일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수희는 부담 반 두려움 반에 됐다는 듯이 재빨리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그들은 수희를 개의치 않고 수희에게 당장 절이라도 올리려는지 허리를 반쯤 숙이고 있었다. 수희는 지금 저승사자들 무리 맨 앞에 서 있는 유독 더 짙고 검은 형체에게서 느껴지는 위압과 귀기에 짓눌리고 있었다. 대장 같아 보이는 그 존재가 뿜어내는 기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어서 수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보통 저승사자가 아닌 게 분명했다. 그러나 수희는 너토로 숨을 지어 보인 채 짐짓 손사래를 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나 무척이나 빠른 속도로 서둘러 말했다. 에휴, 됐어요. 정작 나는 그 대신에 몸주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요. 무슨 역할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 그렇게 황송한 인사는 그만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헤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존재의 귀기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짙어. 수희는 턱턱 숨이 막혔지만 끝까지 제정신을 붙잡고 말하려고 노력 중이었다. 지금 수희의 등 뒤로 땀이 한두 방울씩 맺히면서 등줄기를 타고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